네, 오늘 배우는 활동들의 대부분은요, 우리 학우님들께서 나중에 학생들 대상으로 혹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단 상담을 했을 때 유용하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건데요. 자, 한번 우리가 상상을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내가 상담자입니다. 지금 전문 상담자로 이제 한 중학교 3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모여있는 교실에 들어가서 이제 집단 상담을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자, 학생들이 저를 쳐다봐요. 자, 어떤 이야기부터 하게 될까요? 얘들아 안녕, 뭐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소개를 하고 나서 대부분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라고 하는 식으로 집단 상담을 시작을 하면 청소년들의 특징은 어떨까요? 입을 꼭 다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단 상담을 시작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청소년들 대부분은 자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지만 그것을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한다거나 집단 상담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집단 상담 분위기 자체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집단 상담을 이끌거나 학생들과 관련해서 어떤 생활지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잘 털어놓고 상담 장면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이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첫 번째 내용인 자기 노출 촉진 활동에 대해서 먼저 해볼 텐데요. 주변에 어떤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을 보시면 자기 노출을 잘하는 분들이 있고 자기 노출을 몇 년을 사귀었는데도 저 사람은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혹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물어보지도 않았는데도 자기 얘기를 술술술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 주변에서 볼 때 자기 노출을 잘 하는 경우에는 나도 같이 노출을 하게 되거나 혹은 어떤 분위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 자체가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집단 상담은 자기 노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는 활동들을 초반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자기 노출을 잘 할 수 있는 촉진 활동 무엇이 있을까요? 자, 자기 노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집단 상담에서 집단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집단원이 자신의 현재나 과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집단의 어떤 자기 노출이라고 합니다. 이 자기 노출은 대부분 사람들이 좋은 이야기 혹은 아주 표면적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들 혹은 사람들 혹은 나의 경험들, 자, 이런 것들을 털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상처받았던 것들, 내 마음의 골, 감정의 어떤 뿌리, 자, 이런 것들을 같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자기 노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에서 집단 상담을 할 때 이 자기 노출이 왜 도움이 될까요?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노출을 함으로써 자기 노출을 한 학생은 다른 친구들한테 자기의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감정의 카타르시스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은 내가 몰랐던 저 친구의 이면을 듣게 되면서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자기 노출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의하고 자기 노출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가, 이것이 바로 자기 노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기 노출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할 때 효과적일까요? 대부분 자기 노출에 도움이 되는 주제, 아무런 부담 없이 학생들한테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자기 노출의 주제는 내 초기 경험과 미해결 과제라고 하는 주제, 이 두 주제가 자기 노출을 하기에 매우 적절한 주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초기 경험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심리학 이론들이 있는데 생애 초반의 경험들이 이 사람의 인생의 이후의 삶의 태도라든지 모습을 지배한다라고 보는 이론은 무엇이었죠?
우리가 개론 시간이라든지 많은 심리학 이론에서 배웠습니다. 바로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이죠. 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서 생애 초기의 경험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분석을 받는다라고 하면은요, 정신분석은 보통 한 300회기 정도씩 오래 받잖아요. 근데 이 정신분석을 할 때 맨 처음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내 기억의 생애 첫 기억을 찾는 거죠. 이것은 이제 지그문트 프로이드의 이론에서부터 나왔는데, 프로이드에 대한 기록물들을 보면요, 자기 생애 첫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생애 첫 기억이 내 무의식을 지배한다고 보는 거죠. 자, 프로이드의 생애 첫 기억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기 아기인 자기가 엄마의 침대에 누워있고 엄마가 자기를 보면서 웃으면서 옷을 벗는 장면이 생애 첫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가 엄마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즐겁고 쾌감을 느꼈다고 하는 것이 이 프로이드의 생애 첫 기억이었죠. 그래서인지 이 생애 첫 기억에 의해서 프로이드는 평생 동안 성과 관련된 심리성적 발달 이론을 연구를 하고 유아성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고착이라든지 이런 삶을 무의식이라든지 이런 성격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 삶을 지배하는 첫 기억에 대해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자기를 노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생각에 내가 떠오르는 첫 기억, 초기 기억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건 아무 부담감도 주지 않고 자기를 노출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기 기억을 학생들한테 제시할 때 몇 살 정도까지를 초기 기억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냐? 보통 우리가 초기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8세 미만에 내가 겪었던 기억들을 보통 초기 기억으로 합니다. 우리 학우 여러분들 초기 기억 뭐가 있으세요? 내가 8살 이전에 가장 어릴 때, 내 기억에 가장 어릴 때 첫 기억 무엇이 있으세요? 어떤 분들은 혼자서 시장통에서 앙앙 울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아빠의 이제 어깨에 무등을 타고선 막 어디 놀러 가는 그 장면이 내 생애 첫 기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학생들한테도 이 생애 첫 기억, 8살 이전에 가장 어릴 때의 네 첫 기억은 뭐니? 라고 질문을 할 때 이 학생들이 자기 노출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가족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그때 그 장면이 부정적이었는지 긍정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첫 기억으로 인해서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떤지 또 모두 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기 기억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좋은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8세 미만 이전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하게도 또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만약 고등학생들한테 자기 노출 촉진 활동을 할 경우에는 네가 중학교 들어와서 첫 기억이 뭐니?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학생들한테 할 때에는 네가 중학교 1학년 때 첫 기억이 뭐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억은 연령적으로만 초기 기억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된 기간 내에서 초기 기억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미해결 과제. 미해결 과제는 대체로 감정의 감정의 뿌리, 내 감정의 응어리. 자, 이런 것들을 주로 이 학생들한테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요. 뭐 여러 가지 예능 프로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형제 간에 말을 안 하고 서로 무시하게 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감정의 골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서로 이야기를 안 한다. 자, 이런 것도 미해결 과제죠. 다른 사람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은 못하지만 내 감정에 남아있는 감정의 응어리. 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내 주변 사람들하고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미해결 과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자기 노출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자기 노출이 왜 집단 상담이라든지 청소년 상담 활동에 필요할까요? 그 효과는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되는 경험을 통해서 안도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용이죠. 이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해받고 있구나. 내 감정의 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혹은 내 어릴 때 아픈 추억, 아픈 경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얘네들이 이제까지 보였던 겉모습만 보였던 내 모습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릴 때 경험이라든지 내 아픔, 내 상처를 들어주는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이 학생은 주변 친구들을 통해 안도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수용받고 있구나. 이 친구들한테 내가 이해받고 있구나 라고 하는 감정적으로 안정되는 이런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함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대체로 이러한 감정의 골이 깊은 상태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기억과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생활을 하죠. 근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기분은 나빠요. 그리고 누군가를 보면은 계속 내 감정의 뿌리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원만하게 지내지 못한다 라고 하면 불편하고 그 사람하고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말 한 번 건네지 않는 그 상황이 불편한데도 그것에 대해서 입 밖에 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그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입 밖에 내면서 어때요?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입 밖에 내면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상담이 사람들한테 효과가 좋은 이유는 바로 뭔가요? 이야기를 털어놓기 때문이죠. 내가 사람들한테 미처 이야기하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 혹은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손가락질 받을까봐, 놀림 받을까봐, 혹은 수용되지 못할까봐 이야기하지 못했다가 꺼내놨을 때 느끼는 희열감, 승화, 자, 이런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아, 나도 맞아. 나도 비슷해. 나도 엄마 때문에 속상한 적 있었어. 나도 아버지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는데 쟤도 그랬구나 라고 하는 감정적인 동질감을 느끼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제가 참 힘들게 이야기를 꺼냈는데 도와주고 싶다. 쟤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면서 쟤를 위로해주고 싶다 라고 하는 감정적인 어떤 이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뿌듯함, 내가 누군가하고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이해를 받고 있다 라고 하면서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신감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기 노출 촉진 활동, 너를 노출해봐.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노출을 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너 어릴 때 아픈 상처 있니? 그거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과연 그 15명의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 학생 중에 자기 아픈 상처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자,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노출을 강요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릴 때 이야기 혹은 자신의 미해결된 과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들, 자기 노출 활동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세 사람이라고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자, 이 활동은요, 한 개인의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초기 기억을 탐색하고 이해를 받는, 그리고 다른 또래의 친구들한테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활동입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세 사람 이러면 마치 영향이라고 하니까 마치 내 인생의 롤모델, 멘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긍정적인 경우도 있지만 부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우에 이 사람의 초기에 어떤 경험을 하게 했느냐,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를테면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집단 상담에서 언급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집단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으로 부모님을 언급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상처를 줬고 자신이 현재 다른 사람하고 어떤 상호 관계를 맺거나 이러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으로서 부모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났던 집단 상담에서 이제 만났던 학생 중에 하나는 자기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세 사람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엄마, 아빠, 그리고 누구누구 아저씨 이렇게 세 사람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생면부지의 이 아저씨였고요. 자신에게 이 부모님은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이 부모님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자기가 사람들을 보는데 얼마나 뒤틀린 시선으로 보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나의 삶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세 사람을 할 때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모두 다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이 학생이 혹은 이 상담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이 자신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생각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대처하는지, 행동 방식이 나타나는지, 왜 이런 패턴들을 보이는지에 대해서 노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좋은 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도 같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세 사람을 통해서 이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해를 받게 되느냐. 그 개인이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지각, 내가 세상에 대해서 지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영향을 받은 세 사람으로 인해서다. 어릴 때 굉장히 좋은 경험을 많이 시켜준,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신뢰감을 많이 경험을 하게 해준 분이 있다면 그로 인해서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도 긍정적으로 맺고 사람들도 잘 믿을 수 있고, 그런데 어릴 때 불신감을 심어준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도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저거 왜 저러지? 나한테 뭐 뜯어내려고 저러는 거 아니야? 쟤는 왜 저렇게 말하지? 쟤 의심되는데? 이렇게 불신감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현재 상태에 대해서 지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살아온 방식. 영향을 받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재까지 살아온 방식이 어릴 때 양육자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아온 방식에 대해서도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내 살아온 방식이 이렇게 형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받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움에 대한 지각.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줬고 나에게 영향을 준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치명적인 영향을 많이 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쟤는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각할 수 있게 되죠. 상담자 입장에서. 그리고 가족에 대한 지각.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을 찾을 때 부모님을 언급을 많이 하죠.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족관계라든지 형제관계라든지 혹은 부모의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이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이유, 이 가족관계에서의 나타나는 역동으로 인해서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인해서 이 학생이 지금도 갖고 있는 마음의 걸림돌이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학년이 낮은 경우에는 그림을 그려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영향을 많이 준 세 사람을 그려봐라 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A4 용지를 하나씩 주고요. 뭐 색연필이라든지 아니면 색깔로 있는 뭐 크레파스를 줘도 좋고요. 그래서 보통 자기 노출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중학생들한테도 그림을 활용을 하면은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글씨를 쓰게 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면은 아무래도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나타내다 보니까 좀 자기 노출이 쉽게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림을 활용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운데 자기를 그립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영향을 준 사람들을 세 사람 혹은 뭐 세 사람 더 있어요 라고 하면 네 사람도 그래 그릴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만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동그라미 안에서 그리고 동그라미처럼 안 보이세요?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처럼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준 사람은 네모 안에다 그려. 네모 안에다 그리면도 된다. 혹은 나한테 영향을 준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줬지만 어떤 사람은 별로 큰 영향을 주진 않았지만 어쨌든 떠올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라고 한다면 큰 영향을 준 사람은 크게 그리고 작은 영향을 준 사람은 작게 그리고 라고 하는 규칙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좀 더 아주 분명하게 자신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에 대해서 노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자기 노출 촉진 활동 두 번째로 내 문제, 다른 사람 문제 이런 활동이 있습니다.
자, 이 활동은 뭐냐면요. 각 집단원들이 최근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무기명으로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적어내서 그것을 섞어서 다른 사람이 읽게 한 후에 다른 나머지 사람들이 피드백을 주는 그런 활동입니다. 자, 이런 활동을 하면 어떤 도움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주로 이제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보통 학생들이 고민이 있으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털어놓지를 못해요.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떤 고민이 생겨도 속으로 꽁꽁 앓고 있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한두 명, 자신 주변에 있는 친구들 한두 명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별로 이제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럴 때는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그 고민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누구 고민인 거는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 집단 상담을 하고 있는 전체 중에 누군가의 고민인데 그 누군가는 모르는 거죠. 단지 그 고민을 읽고 그 고민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피드백을 주는 겁니다. 와, 힘들었겠다. 이런 말도 사실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죠. 나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혹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그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그 고민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귀인의 오류도 나타날 수 있고 초점의 오류도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럴 때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각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제가 집단 상담을 할 때 그 친구, 제가 이제 상담을 했던 중학생이었는데 그 친구의 한 학생의 고민이 뭐였냐면 그거였어요. 친구들이 나보고 루저래요. 키가 작아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외모보다는 사실 키에 의해서 굉장히 주변 또래 관계 역동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키가 작으면 아무래도 남학생들은 위축감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가 키가 반에서 제일 작은데 계속 자기 보고 루저라고 놀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가 한두 번 정도 들었을 때는 그냥 듣고 지나갈 만한데 반복적으로 자기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위축감이 들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짜증이 나고 그 친구를 정말 어디에 끌고 가서 때려주고 싶다라는 감정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을 읽었어요. 읽으니까 다른 사람이 물론 읽었죠. 읽었더니 친구들이 한마디씩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야, 외모가 다는 아니야. 키 작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 굉장히 유능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피드백을 들으면서 굉장히 간접적인 통찰을 얻으면서 동시에 위로도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바로 내 문제인데 다른 사람 문제처럼 피드백을 받는 거죠. 자, 이 활동을 통해서 다음 사항들을 지적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피드백을 할 때는 이런 점에 대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해결책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시각과 관점에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내가 내 문제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요. 사실 다른 방법이 그렇게 이제 지혜로운 방법이 떠오르지 않죠. 그런데 제3자 입장에서 그 문제를 놓고 보면 어떨까요? 오히려 더 객관적인 관점에서 혹은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 건강한 방법을, 해결책을 제시를 해줄 수 있겠죠. 아니면 앞서서 제가 이제 키 때문에 고민인 학생 같은 경우에 나는 그 집단 상담에서 한 여학생이 그 고민을 다른 친구가 읽었을 때 다른 여학생, 굉장히 예쁘장한 여학생이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키가 작은 남자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는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잘 웃는 남자가 좋더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실 저는 이제 그 고민을 이야기한, 그 고민을 적어낸 학생이 누군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것, 혹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성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직접적으로 야, 그런 걸로 뭘 고민하냐? 라고 조언하는 것보다 그것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것으로도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학생들이 서로 고민을 읽을 때 더 따뜻한 조언과 이해, 그리고 위로, 공감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중요한 규칙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